그날 전 도서관에서 중간고사 준비로 한참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치르는 첫 시험이라 긴장이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 좋은 성적을 받아 2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 식사 후 몰려드는 식곤증을 이겨보려고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다고 일어서려는데 마침 언니 진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아, 지금 어디야? 나? 나 지금 도서관인데 왜? 언니 무슨 일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언니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저기 민경아, 너 잠시 이리로 와줄 수 있어?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래. 어? 보호자? 언니 거기가 어딘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놀라서 전 바로 가방을 챙겨 언니가 말해준 곳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택시가 멈춰선 곳은 대학병원 앞이었습니다. 전 언니가 큰 병에 걸렸나 싶어 겁이 덜컥 나더군요. 부모님이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던 탓에 병원에만 오면 전 불안해졌습니다. 언니, 병원에는 왜 온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언니는 산부인과 외래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언니는 몇 달 전부터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치킨도 마다하고 어떨 땐 밥을 먹다가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언니가 걱정돼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언니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제 발로 병원을 찾은 언니를 보니 올 것이 왔구나라는 불안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민경아,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임신 중독증이래.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입원하자고 하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임신 중독증이라니? 그럼 지금 언니... 전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임신을 하다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언니의 말에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언니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입원 수속부터 한 뒤 언니가 병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선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집으로 갔습니다. 치약, 칫솔, 수건 등 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는데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저보다 6살 위인 언니는 제게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뒤 언니는 저를 엄마처럼 돌봤습니다.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제 공부며 학교 생활 등 엄마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애를 썼죠. 덕분에 전 엄마가 없는 슬픔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그때 언니가 지금 제 나이였었던 걸 생각하면 언니에게 한없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민경아, 임신 중독증이라고 해서 많이 놀랐지? 응, 언니. 미안해. 너한테 몇 번이고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알아, 언니 마음.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말 말고 푹 쉬어.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 전 아기 아빠가 누구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언니에게 물을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언니가 아기 아빠가 아닌 저에게 연락을 한 걸 보면 분명 무슨 문제가 있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예감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인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뒤론 내 전화를 안 받아. 며칠 뒤 퇴원을 앞두고 언니는 제게 아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언니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기 아빠는 아기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제식씨 회사에 찾아갔었지. 근데 한 달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아기 아빠 이름이 제식이라고 했습니다. 박제식.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 근데 아기가 무슨 죄니? 나한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인데.
언니 얘기를 듣고 있자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박재식이라는 자식을 만나서 아기는 어떻게 할 거냐며 따지고 싶었죠. 그래서 언니가 잠든 틈을 타서 박재식이라는 이름의 번호를 찾아내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글쎄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곳에 전화번호를 바꾼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자가 다녔다는 회사에도 찾아갔었습니다. 언니가 얘기한 그대로 사직서를 낸 게 맞았습니다. 아빠, 언니 이제 어떡해요?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 작자의 회사에 갔다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던 날, 전 아버지를 찾아가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언니와 나만 달랑 남겨놓고 먼저 간 아버지가 그날만큼은 원망스럽더군요. 아빠가 그렇게 가지만 않았어도 우리 언니 이런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앞에서 실컷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가라앉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라도 힘을 내서 언니 편이 되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니, 지금까지는 언니가 날 돌봐줬지만 이젠 내가 언니 힘이 되어줄게. 언니는 다행히 아기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3.1kg의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평소 좋아하던 배우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서준으로 지었습니다. 서준아,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배우 박서준을 한번 따라잡아 보자. 서준이는 제 바람처럼 건강하게 잘 커갔습니다. 아기가 생기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 다소 휑하게 느껴졌던 집이 서준이로 인해 온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전 수업이 마치면 서준이를 보기 위해 곧장 집으로 달려오기 일쑤였죠. 아유, 민경아, 너 수업은 제대로 듣고 집에 오는 거야? 곧 기말 시험이라며 공부는 안 해? 언니, 걱정하지 마. 서준이가 내 에너지원이라니까. 서준이 얼굴을 봐야 공부에 능률이 오른다고. 정말 못 말리는 조카 바보라니까. 대학생이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날마다 서준이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겠니? 언니가 조카 바보라고 놀릴 정도로 서준이랑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 나를 쳐다보는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제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우리 엄마 아빠도 절 보면서 그랬겠지요? 언니와 저는 서준이 돌도 남부럽지 않게 치렀습니다. 언니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식사도 하고 서준이 한복도 곱게 차려입혀서 돌 사진도 예쁘게 찍었습니다. 병치레가 몇 차례 있었지만 큰 탈 없이 서준이는 건강하게 자랐는데요. 그런데 서준이가 6살이 되던 해, 언니와 저에게 또다시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서준이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서준아, 어쩜 서준이는 그렇게 연기를 잘하니? 이모는 우리 서준이밖에 안 보이더라. 이모 정말이지. 나 경태보다 훨씬 잘했지? 그럼 이모는 경태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더라. 근데 우리 서준이는 목소리도 크고 발음도 정확하고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서준이라니까. 그치 언니? 그래.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차 아니었는데요. 운전대를 잡은 언니가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는 겁니다. 언니, 안 되겠다 언니. 저 옆에 차 세워봐.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지금 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단 말이야. 제 독촉에 언니는 차를 도로 옆 빈 공간에 세웠습니다. 그리곤 통증을 이기지 못했는지 운전대 앞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언니! 엄마! 언니는 119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 당직 선생님이 이리저리 진찰을 해보더니 몇 가지 검사를 더 하자고 하더군요. 또다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이가 옆에 있으니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 엄마 많이 아파? 아니야, 서준아. 엄마 주사 맞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근데 엄마 왜 계속 잠만 자는 거야? 그건 엄마 낫게 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잠자는 주사를 놓아서 그래. 엄마가 저렇게 자야지 빨리 나을 수 있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걱정하는 서준이를 이모 댁에 잠시 맡겨두고 전 언니의 경과를 보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달려왔는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를 듣고선 그만 저도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유방암, 그것도 말기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요. 언니 얼마 전 건강검진 받았는데 별 이상 없다고 그랬었어요. 동생분께 얘기를 안 하셨나 보네요. 재검 받으라는 통지가 갔는데 그대로 방치하셨더라고요. 네? 언니한테 재검 받으라는 통지를 하셨다고요? 언니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혹시나 하는 불안에 차일피일 재검을 미뤘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가족력이 있으니 더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는다는 게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거든요. 게다가 어린 아들에다 동생까지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보니 혹시나 암에 걸렸을까봐 그 진실을 아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언니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같이 자기 건강부터 챙겼어야지.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언니는 딱 4년을 더 살았습니다. 서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납골당 바로 옆에 언니 사진을 두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언니,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나만 이 세상에 덩그러니 두고 떠난 언니도 부모님도 모두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 나도 데려가 달란 말이야. 하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소리내서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 엄마. 서준이였습니다. 제 슬픔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서준이가 언니 사진 앞에서 엉엉 소리내 울고 있더군요. 서준아, 이모, 서준이와 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울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서준이, 우리 서준이가 있잖아. 10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서준이 때문에 제가 혼자 남겨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군요. 저와 서준이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언니와 엄마 잃은 슬픔을 조금씩 이겨내 갔습니다. 이모, 빨래통에 수건은 분리해서 넣어야 한다고. 나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 야, 이서준, 너 이모한테 잔소리 금지라고 했지? 이모는 도대체 이 쉬운 걸 왜 맨날 까먹는 거야? 에휴, 이해가 안 되네. 어라, 너 방금 그 얘기 네 엄마랑 똑같다? 어쩜 잔소리하는 건 그리 붕어빵이니? 내가 이모 안 닮고 엄마 닮아서 다행이지 뭐. 이모 닮았어봐 집이 온통 쓰레기장일걸? 참네, 이모가 바빠서 그렇지 맘먹고 청소하면 너 아마 깜짝 놀랄걸? 6학년이 되면서 서준이는 청소, 세탁기 돌리기 등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전 엄마 없이 자라는 것도 마음 아픈데 너무 일찍 처리되는 건 아닌가 싶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서준아, 너 세탁기는 이모가 돌린다고 했지? 넌 그냥 세탁기 통에 네 옷 넣기만 하면 된다고. 이모, 그렇게 말하고선 일주일 동안 세탁기 통 안 빨래 그대로 뒀잖아. 나 그래서 체육복 못 입었단 말이야. 정말? 이모가 바빠서 깜빡했네. 미안 서준아. 그럼 체육 시간에 어떻게 했어? 어떡하긴 옆반 경태한테 빌려서 입었지. 아이고, 우리 서준이 잘했네. 다음부턴 이모가 절대 안 까먹고 꼭 세탁기에 놓을게. 덤벙거리는 저와 달리 서준이는 언니를 닮아 꼼꼼하고 알뜰했습니다. 서준아, 너 맘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봐. 이모가 한턱 쏜다. 이모 돈을 그렇게 막 쓰면 돼? 한 푼이라도 아껴서 결혼 자금 모아야지. 뭐? 결혼? 결혼 자금은 또 뭐야? 조그만 녀석이 그런 얘기 또 어디서 들은 거야? 참네, 나 이모보다 크거든? 그리고 이제 나도 알 건 다 아는 나이라고. 하여튼 우리 서준이 말로는 못 당한다니까.
오늘은 네 생일이어서 이모가 쏘는 거야. 그러니 잔소리는 스탑!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중학생이 되면서 서준이는 부쩍 키가 크기 시작했습니다. 중2가 되니 저보다 키가 크더군요. 말수도 이전보다 줄기 시작했는데요. 전 그 유명한 중2병이 서준이에게도 찾아올까봐 내심 염려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만큼 서준이는 사춘기 티를 그다지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민감하게 보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서준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사실 저는 마음에 꼭 드는 남자를 만나 열애 중이었거든요. 2년쯤 지나자 결혼 얘기가 오갔고요. 전 누구보다 서준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서준아, 이모가 오늘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이모 연애한다는 얘기? 어? 너 어떻게 알았어? 누가 너한테 얘기하던? 아니, 이모.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줄 사람이 어딨어? 그치. 너한테 얘기해줄 만한 사람이 없지. 근데 서준이 너 어떻게 알았어? 이모, 그걸 어떻게 몰라. 밤마다 통화하지. 그 남자가 이모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어머, 그랬어? 그럼 얼굴도 봤겠네? 아니, 얼굴은 자세히 못 봤지. 이모 차에서 내려주고 가는 것만 봤으니까.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인지 사진 보여줄까? 전 핸드폰을 꺼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서준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핸드폰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서준이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더군요. 이모, 이 사람이 정말 이모 남친 맞아? 응, 이모 남친 잘생겼지? 처음엔 서준이의 표정이 변한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건넸는데요. 서준이가 정색을 하는 겁니다. 이모, 나 이 사람 알아. 이 사람은 안 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서준이 네가 현우 씨를 안다고? 전 서준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제 남친 현우 씨를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준아, 너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 이모, 이 사람 맞아. 이 사람이 틀림없다고. 단호한 대답에 놀란 제가 멍하니 서준이를 바라보자 서준이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는 서준이 말대로 현우 씨가 언니와 함께 웃으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서준이 생일에 찍은 동영상이었는데요. 언니와 현우 씨가 축하 케이크를 앞에 둔 서준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케이크 촛불을 끈 뒤 서준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빠 생일 선물 고마워요. 아빠? 아빠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동영상 속 서준이는 현우 씨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고 동영상을 반복했습니다. 아빠, 생일 선물 고마워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아빠라는 서준이의 말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서준이에게 뭐라고 둘러댔는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현우 씨에게 전화를 해서 저녁에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멍하더군요. 그런 제 맘도 모르고 현우 씨는 카페에서 마냥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띠고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어디 아파? 얼굴이 많이 안 좋네. 아니, 괜찮아. 아니다, 오빠. 나 안 괜찮아. 순간 전 웃고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 한데 휘갈기고 싶었습니다.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심각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현우 씨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는데요. 전 그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오빠 그동안 나 속인 거 없어?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민경이 널 속이다니. 발뺌하려는 게 분명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설명 없이 서준이가 제게 보여준 동영상을 현우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일단 봐. 보고 얘기하자, 오빠. 현우 씨는 제가 내민 동영상을 보더군요. 동영상을 보는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런 현우 씨의 표정을 지켜보며 동영상 속 내용이 전부 사실이구나 싶어 가슴이 또다시 철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경이 너한테 있는 거야? 왜? 내가 알게 되니까 큰일이다 싶어? 그동안 날 속였던 게 들통나니까 아차 싶냐고. 민경아, 네가 화내는 건 당연한데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무슨 얘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들으라는 거야? 야, 민경아, 오해야, 오해.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 서준이가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무슨 오해라는 거야? 왜? 우리 언니도 서준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 보시지? 언니? 그럼 이 동영상 속 진경 씨가 민경이 네 언니였어? 그래, 우리 언니야. 암으로 죽었다는 언니. 세상 참 좁지? 서준이 아니었으면 나 속아서 결혼할 뻔했잖아. 오빠가 달래는 소리도 오해라는 하소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에 눈물까지 나더군요.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런 인간에게 눈물까지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에 울음을 꾹 참으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현우 씨가 바로 따라 나와서 저를 붙들더군요. 민경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싫어. 이제 오빠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안 믿어. 우리 관계는 깨진 거라고. 민경아, 10분, 아니 5분, 딱 5분만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오빠는 저에게 빌다시피 사정을 했습니다. 민경아,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면 당장 그렇게 할게. 그러니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현우 씨는 정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그의 간곡한 호소가 제 마음을 조금 움직이더군요. 무슨 얘긴지 짧게 말해. 그래 고마워 민경아. 그날 현우 씨의 얘기는 5분 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빠가 털어놓은 뜻밖의 이야기에 전 현우 씨를 붙들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현우 씨가 언니를 만난 건 병원에서라고 합니다. 당시 언니는 항암 치료 중이었고요. 오빠는 어머니 병간호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현우 씨는 병간호로 지친 마음을 병원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며 달랬다고 하는데요. 산책로에서 언니와 몇 번 마주쳤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언니를 봤다고 하더군요. 민망해할까봐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우 씨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저 혹시 휴지 가진 거 있으세요? 휴지요? 휴지는 없고 여기 손수건이 있는데 이거 쓰세요. 언니 얼굴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남겨질 아들, 서준이와 동생인 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겠지요. 고맙습니다. 손수건은 빨아서 제가 드릴게요. 현우 씨가 내민 손수건에 코까지 야무지게 풀어버린 언니는 며칠 뒤 깨끗하게 빤 손수건과 함께 시집을 한 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감사했어요. 보니까 어머니 간호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 때마다 이 시집 읽으시면서 작은 위로라도 받으셨으면 해서요. 언니가 즐겨 읽던 정호승 시인의 시집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언니 말대로 마음이 지칠 때면 그 시집을 읽었고요. 신기하게도 시 한 편 한 편이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7살인데 그 애를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병원에서 가끔 마주치면 언니와 현우 씨는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조금씩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변호사 고시 패스해서 효도해야지 하고 있는데 암이 발견되신 겁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어머닌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들이 당신 뜻대로 잘 된 거 보셨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후련해 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제가 엄마라서 부모 마음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언니는 언니대로,
현우 씨는 현우 씨대로 가슴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니를 살핀다고는 했지만 동생인 저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듯 합니다. 현우 씨 어머니는 몇 달 후 운명을 달리하셨고요. 장례를 치르는데 언니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도맡아 치렀었기에 언니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 줬던 겁니다. 어머니 장례 후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자 현우 씨는 언니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언니가 머뭇거리며 꽤 어려운 부탁이 있다는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현우 씨한테 이런 부탁한다는 게 너무 미안한데요. 무슨 부탁인데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현우 씨는 소송과 관련된 문제를 부탁하려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니 입에서 나온 부탁은 뜻밖의 얘기였다고 하죠. 현우 씨가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좀 편하게 부탁할게요. 제가 아들 얘기 몇 번 한 적 있죠? 아들요? 아, 유치원 다닌다는 그 아들 말씀이시죠? 네.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우고 왔더라고요. 저런, 친구랑 왜 싸웠대요? 그게 유치원 같은 반 친구가 아빠 없는 애라고 서준이를 놀렸나 봐요. 그래서 서준이가 그 애 한 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싸움이 커진 거죠. 진경 씨 속 많이 상하셨겠네요. 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곧 엄마마저 없어질 텐데 그땐 어떡하라 싶더라고요. 휴.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서준이한테 아빠 엄마와 함께 보냈던 추억을 선물로 주고 가고 싶어요. 아빠, 엄마랑 함께 있었던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긴 저한테 지금... 네, 서준이한테 아빠 노릇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곧 서준이 생일이거든요. 아, 네. 근데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면 서준이가 믿을까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평소 서준이한테 아빠는 멀리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빠가 서준이 생일이라서 잠깐 한국에 왔다고 하면 아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죠.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서준이한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생일이 될 거예요. 현우 씨 역시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었던 탓에 언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아빠를 그리워할 서준이가 한없이 안타까웠다고 하죠. 제가 봤던 동영상은 바로 그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서준이는 여전히 오빠를 아빠로 알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생일 파티 이후에도 몇 번 언니랑 서준이를 만났거든. 그런데 왜 난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 언니도 그렇고 서준이도 나한테 숨기는 게 없는데.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아마 민경이 네가 한창 바쁠 때라 그랬을 거야. 진경 씨가 동생이 막 입사를 해서 엄청 바쁘다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했었거든. 동생 자랑도 많이 했는데 그 동생이 설마 민경이 너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니가 병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 친구가 현우 씨였다니 우리가 정말 인연은 인연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와 우리 둘 사이의 오해는 풀었지만 서준이의 오해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오빠, 서준이는 오빠가 엄마 장례식에 안 왔다면서 원망하고 있더라고. 나 그때 한 달 장기 출장으로 해외에 있었어. 그래서 진경 씨 소식을 듣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 뭐야. 그때는 진경 씨가 없으니 서준이를 만날 방법이 딱히 없더라고.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언니가 가고 없으니 현우 씨는 서준이를 만날 수도 연락할 방법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해만 쌓인 채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전 가장 먼저 서준이의 오해를 풀어야겠다 싶어 하루 날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오늘 학원 몇 시에 마쳐? 이모랑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까? 맛있는 거? 좋아, 이모. 그래, 그럼 이모가 나중에 학원 앞에서 기다릴게. 학원 앞에서 만난 서준이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서준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응, 이모. 나 영어 성적 잘 나왔다고 오늘 선생님께 칭찬받았거든. 그래? 그럼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네. 서준아, 뭐 먹고 싶어? 난 무조건 고기지. 오케이. 그럼 우리 오랜만에 한우 먹을까? 어때? 서준아, 콜? 콜. 서준은 그 또래 남자아이들이 그렇듯 혼자 5인분을 맛있게 먹더군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 현우 씨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준아, 네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동영상 말이야. 그게 왜? 내가 현우 씨한테 그 동영상을 보여줬거든. 오빠 이야기가 나오자 서준이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서준이가 걱정은 됐지만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싶어 현우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서준이에게 전했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서준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준아, 이모는 현우 씨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모,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빠가 아니고 엄마랑 짜고 날 속였다는 거지? 어? 아니, 서준아,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아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준아, 그러니까 그게 엄마도 미워. 다 밉다고. 차에서 내린 서준이는 제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저에게조차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밥은 먹고 학교를 가야지. 응? 서준이는 마치 딴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은커녕 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빠, 서준이 아예 나랑은 말도 안 해. 저러다 엇나가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야.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민경아. 그래, 속이 깊은 아이니까 자기가 잘 정리를 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나니 서준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오빠와의 결혼을 다시 고려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준이가 의지할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고통이고 슬픔인지를 겪은 제가 서준이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 나 서준이 없으면 못 살아. 만약 서준이가 끝까지 반대하면 우리 결혼 나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민경아,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서준이 마음 풀어볼 테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지? 현우 씨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는 현우 씨 전화는 물론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무시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웬 낯선 남자가 배를 누르더라고요. 누구세요? 여기 서준이 집 맞죠? 중년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그 남자는 묻지도 않고 성큼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더군요. 아이고, 서준이 잔다고 몇 달을 헤맸네. 우리 서준이 지금 집에 있죠? 우리 서준이라고?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서준이를 우리 서준이라 부르며 찾나 싶었습니다. 뭐하니, 그쪽 진경이 동생 맞죠? 그럼 나한테는 처제가 되는 건가? 처제라뇨?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진경이한테 혹시 얘기 들었나 모르겠네. 나 박재식이라고 서준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박재식이라는 이름이 그 남자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박재식,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언니와 서준이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던 사람인데요. 당신이 왜 여길 어떻게 알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가빠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왜라니, 처제. 아빠가 자식 찾는 건 당연하지. 이거 너무 섭섭한데? 이젠 아예 대놓고 반말이었습니다. 전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더군요. 그런데 그때 친구 만나러 나갔던 서준이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네가 서준이구나. 거실에 들어선 서준이는 낯선 사내를 보고선 저 사람 누구야? 라는 눈빛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이 녀석 안 본 새 이렇게 컸구나. 너 지금 몇 살이야?
그러니까 네 엄마가 그때 널 가졌다고 한 게 14, 5년 전이니까 14살? 아니, 15살인가? 서준아, 신경 쓸 거 없으니 넌 네 방에 들어가. 어허이, 무슨 소리야, 저제? 친아버지가 이렇게 떡하니 살아 돌아왔는데 신경 쓸 거 없다니. 뭐, 뭐라고요? 친아버지라고요? 서준이의 목소리도 놀라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애비다. 이리 와, 아들. 아버지가 한번 안아보자. 박재식. 그자의 뻔뻔스러움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왜 그래, 처제? 놀라서 그래? 나 당신 같은 사람 처제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아니, 아빠가 자기 아들 보겠다고 찾아왔는데.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당신 아들이야? 서준이는 우리 언니 아들이라고. 나가! 서준이는 당신 같은 사람 아빠로 둔 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에헤이, 처제. 그렇게 흥분하지만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보라고. 그동안. 아니?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아.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서슬 시퍼런 저의 표정에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저제가 너무 놀란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그냥 돌아가지만 나 서준이 아빠라고. 부자의 전륜을 저제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박재식. 그자가 돌아간 뒤에도 한참을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군요. 제가 이렇게 놀랐는데 서준이는 어떨까 걱정이 컸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서준이 방을 노크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여니 서준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앉아서 울고 있더군요. 이모, 나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빠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고 하고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는 자기가 친아빠라고 하고. 그래, 서준아, 이모가 미안해. 나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서준이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모진 시련을 겪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언니에게 서준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부족한 이모인 것 같다는 자책마저 들었습니다. 서준아, 이모가 잘 해결할 테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 서준이를 재운 뒤 박재식 그자가 갑자기 왜 서준이를 찾아왔을까?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종족을 감췄던 그가 왜 지금에야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서준이 친부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 이유는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음날 바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앞으로 절 찾아왔더라고요. 아, 저제 여기야, 여기. 진경이가 똑똑한 동생 뒀다고 자랑 많이 하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걸 보면. 전 그 뻔뻔한 그의 명상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아이고, 저제. 찬바람이 쌩쌩 부는구만. 내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진경이를 외면하는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형부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것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할 얘기 없으면 저 가볼게요. 에헤이, 성미 급한 건 진경이 그대로네. 그자 입에서 언니 이름이 나오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이보세요. 진경 하는데 당신이 우리 언니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되는 줄 아세요? 자격이라니. 아, 내가 서준이 아빠인데 그만하면 자격이 충분한 거 아닌가, 처제? 저기요. 말끝마다 처제라고 하시는데 저 당신 같은 사람 형부로 둔 적 없고요. 할 말 없으면 이만 일어날게요. 아, 처제. 언니 일 때문에 그래? 나도 진경이가 암으로 그렇게 세상 빨리 떠날 줄 몰랐지. 그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뭐? 마음이 아프다고? 당신이 뭔데 이제 와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런 인간, 더 이상 상종을 말아야겠다 싶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의 한마디가 저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처제 그거 알아? 언니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꽤 된다고 하던데. 그거 서준이 몫이잖아. 아, 그때서야 그 인간이 왜 서준이를 찾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언니가 남긴 재산이 뭐 어쨌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 말을 왜 끝까지 안 듣냐고. 다시는 서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는 무슨 아빠야? 법적으로 서준이 보호자는 엄연히 나라고. 어허, 그래. 법대로 하자 이거지? 그래, 그럼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내가 이렇게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으니 누가 유리할지 잘 생각해봐, 처제. 능글거리며 웃는 그의 얼굴이 악마 같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려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쉽게 안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마침 현우 씨한테 전화가 왔죠. 민경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 어디 아파? 따뜻한 현우 씨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부터 났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준이 때문에 그래? 아니, 서준이 때문이 아니고. 전 박재식 그자가 갑자기 서준이를 찾아왔다는 것에서부터 오늘 낮에 있었던 일까지 모조리 현우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오빠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더군요. 민경아, 걱정하지 마. 그자가 아무리 친아빠라고 우겨도 서준이를 쉽게 데려갈 수는 없어. 정말?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날 협박하던데. 그래도 서준이를 키운 건 언니랑 민경이 너고 그자가 서준이 임신한 걸 알고 일부러 연락을 끊었다면서. 그렇긴 한데 그자는 친부고 난 이모잖아. 민경아, 법적인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내가 서준이 꼭 지킬게.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사실이 그때만큼 든든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 씨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열심히 알아봐 주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박재식을 만나는 일도 저 대신 했습니다. 민경아, 박재식한테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대신 만나서 상대할 테니까. 박재식은 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서준이 학교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서준이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 방에 와서 묻더군요. 이모, 그 사람 말이야. 서준아, 누구? 아빠라는 사람. 너 혹시 그 사람 만났니? 응, 학교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자가 무슨 얘기를 너한테 했어? 나보고 햄버거 좋아하느냐고 묻더니 맥도날드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햄버거만 먹고 나왔어? 아니, 자기가 친아버지니까 이제부터 자기랑 살 거라고. 뭐야? 그자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응, 이모, 그 사람 말 진짜야? 나 이제 이모랑 같이 못 사는 거야? 저랑 같이 살지 못하냐고 묻는 서준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서준아. 절대 그럴 일 없어. 이모는 평생 서준이랑 같이 살 거야. 정말이지? 나 이모랑 계속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모가 절대 서준이 아무 데도 안 보낼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응, 이모, 나 절대 보내면 안 돼. 알았지? 그럼 우리 서준이 절대 어디에도 안 보낸다니까? 서준이가 안심하며 제 방을 나가자마자 전 현우 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자가 서준이를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빠는 서준이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조심스럽게 현우 씨 얘기를 서준이에게 전했는데요. 서준이는 선선히 오빠를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서준이 안 본 새 많이 컸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서준이는 현우 씨가 이것저것 물으면서 챙겨주자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아, 널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모한테 얘기 들었어요. 다 절 위해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이해해주니 고맙다. 대신 이제부터 서준이 너한테 거짓말하는 일 절대 없을 거야. 네, 근데 저한테 말고 이모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아유, 우리 서준이 다 컸네. 이모부터 챙겨주고 말이야. 현우 씨에 대한 원망은 서준이에게서 사라진 것 같더군요. 박재식의 등장이 가져온 유일한 순기능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날 현우 씨와 서준이가 나누는 얘기를 들으니 박재식이 나타난 목적이 더 분명해지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물었단 말이지? 네,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살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또 엄마에 대해 그 사람이 너한테 얘기한 게 있어?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집 명의를 이모 이름으로 바꾸었냐? 혹시 엄마가 너한테 남긴 통장은 없었냐? 보험 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더냐? 이런 걸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그래서 서준이 넌 뭐라고 대답했니? 모른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요. 참, 이모, 그 사람한테 통장 얘기는 안 했어. 그래, 잘했다, 서준아. 앞으로도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마. 통장? 무슨 통장? 그게 언니가 서준이 명의로 장기 적금을 든 통장이 있거든. 언니 그렇게 되고 지금은 내가 붓고 있는데 그 통장 얘기야. 그래, 잘했다, 서준아. 그런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하는 게 좋지. 현우 씨는 서준이와 대화하면서 박재식이 나타난 명분이 더 분명해져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박재식의 일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현우 씨에게로는 박재식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에 돈이 필요하던 중 언니 소식을 듣게 됐고요. 언니가 남긴 유산을 노렸던 겁니다. 서준이를 데려가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아무튼 현우 씨 덕분에 박재식과의 악역은 깔끔하게 끊어낼 수 있었는데요. 전화위복이라고 그 일을 겪으며 현우 씨와 서준이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오빠를 이모부라고 부를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됐죠. 이모부, 이번 주말 야구 경기 보러 가기로 한 약속 기억하죠? 그럼 누구랑 약속인데 잊어버리겠어? 어라? 이건 뭐지? 어허, 나는 모르는 두 사람만의 약속이라. 나 지금 완전 왕따 당한 기분인데? 이모부, 이모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기아랑 두산 경기 보러 간다고요. 아니, 난 당연히 서준이 네가 얘기할 줄 알았지. 아하, 우리 이모 뒤끝 장렬인데 이모부 큰일 났네요. 그러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준아 우리 둘이서만 살짝 갈까? 그럴까요? 야, 이서준, 너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오빠도 마찬가지야. 각오하라고. 아이쿠, 이모 특히 나온다. 서준아, 얼른 우리 도망가자. 서준이와 웃고 떠드는 현우 씨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언니가 하늘에서 이어준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당연히 현우 씨는 결혼해서도 서준이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여겼고요. 서준이 역시 제가 결혼을 하면 가족이 한 사람 더 생기는 거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준인 아들 같은 조카라고 할까요? 생각해보면 서준이, 나, 현우 씨, 우리 셋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에게 버림을 받았었고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조카 서준이 역시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고 아빠와 하나뿐인 언니마저 떠나보내야 했던 나, 현우 씨도 아빠를 그리고 엄마를 암으로 잃었죠. 그런 아픔을 겪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알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현우 씨와 저는 친지들과 하객들 앞에서 100년 해로의 거룩한 서약을 할 것입니다. 저와 현우 씨는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준이가 그 안정감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이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저희가 꾸려갈 가정을 위해 많은 응원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